요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뭐 해서 집값 오른다, 뭐만 하면 집값 오른다, 뭐 때문에 오른다,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느냐. 항상 떨어지기 전에 가장 시끄럽죠. 과거에도 똑같았다. 지금도 보면요, 집값 오른다, 이 전문가 64% 집값 오른다 할 때 공인중개사 63% 집값을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목소리인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 예의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교육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64%가 요즘 학생들은 예의가 바르다 했는데, 학교 일선 선생들 63%가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시로 지금 막 진짜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가 아니라 현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런데 전문가 64%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대부분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교수, 자문해주고 돈 받는 연구소, 주땡년, 건땡년, 협회, 이런 사람들 다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죠.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상승 주도한다. 아니, 여태까지 재건축 규제에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올랐다더니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은 그게 나중에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풀 때 해봐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다 공급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때 신축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입주 시기에 엄청난 경쟁이 될 텐데, 재건축 가격은 몇 년 뒤에 신축 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공급 과잉으로 재건축 재개발 떨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죠. 즉 재건축 재개발을 푸는 것은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10명 중 7명 더 오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강남 4구가 주도, 마용성 뒤이어. 그런데 오히려 송파까지 올라왔죠. 지금 마용성 중에서도 거의 용산만 남았죠. 과거에도 똑같아요. 2008년 기사입니다. 2008년 9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죠. 바로 뭐라 그래요? 12월에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할 거다. 2009년에 일시적 반등이 나왔었죠.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몇 개월간. 그리고 연말쯤 됐을 때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내년에 완만한 회복할 거다. 그래서 2010년이 되었어요. 2010년엔 지속적인 하락이었죠.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서 그때도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급 부족해서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집값 하락기에 공급이 가장 부족합니다. 하락기에는 돈이 잘 안 되니까. 까딱 잘못해서 미분양 나면은 손해가 막심하니까 오히려 건설사들도 살인다. 그런데 공급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은 계속 하락한다. 그래서 인허가 물량표 같은 거 보시면은 집값 하락기에 인허가 물량이 확 줄어든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지 않다. 2011년 가봤어요? 집 산 사람들 이번 겨울에 살아. 빨리 살아.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하니까 지금이 적기다. 그놈의 적기. 2013년은 어땠어요? 그래서 시장 내년에는 오른다, 내년에는 오른다,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는 인간이 있냐.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심리, 집값은 어차피 우상향이다. 집값이 우상향하는 이유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이런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봅시다. 자,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집값이 옛날에 얼마였는데 뭐 50년 전보다 지금 뭐 몇백 배가 올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 자체는 기업이 성장을 하죠.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다가 최근에 막 좀 시장이 막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 우상향일 텐데 왜 떨어지면은 빨리 손절하고 장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6만 전자까지 떨어졌지. 하락장이니까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한 주만 사면은 그냥 적게 투자해서도, 많이 하면은 그냥 100만 원 안짝에서도 투자했다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집은요, 한 번 사면 평생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가액도 크고. 왜 그거는 무조건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요? 저거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대인배들만 아셨어요? 내가 작은 거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고 그렇지만 막상 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엄청난 대인배들만 아셨죠? 그렇게 따지면 우상향 안 하는 게 없다. 그런데 왜 자산시장은 요동을 치느냐? 요동을 치는 시기가 있으니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부동산은요, 우리나라 투기의 구조상 투기 수요도 실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는 갭투기이기 때문에. 갭투기가 다량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이게 진짜 위험한 거다. 일본 부동산보다 한국 부동산 인구 감소가 훨씬 더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출산율이 당시 일본 붕괴됐을 때 1은 넘었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0.8대다. 더 낮다. 일본보다 훨씬.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일본 빈집보다 국내 빈집이 타격이 더 크다. 왜?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사고 거기서 대출 받은 것을 이자로 갚는 형식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집을 사는 형국이기 때문에 전세 들어와 줄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 감소가 일본보다 훨씬 더 위기인데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안 될 것이다. 일본은 그때 공급이 과잉됐어요.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아까 비교했죠. 그러면서 자꾸 포모 증후군 자극시키는 거죠. 포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포모가 뭐예요? 나만 빠지면 도태된다. 포모 증후군을 가장 자극한 단어. 영끌. 포모 증후군이 아니라 부동산 불패 심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단어죠. 포모 증후군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단어. 벼락거지. 너만 가만히 있어서 자산이 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야비한 단어죠. 졸려라고. 마치 괴벨스 같이.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대중을 개돼지로 본. 이게 괴벨스죠. 다를 게 뭐예요? 자, 여기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뭐 여기는 통폐합을 했지만 요즘에 언론사들이 담합해서 기사를 올리고 있다시피 하죠. 집값 올라간다는 증빙 자료, 물론 가정이거나 여러 가지 아주 낙관적인 예상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들끼리 계속 복붙 하잖아요. 통폐합은 강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이해타산적으로 했느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도 이 기사를 쓴 그 언론이 놀랍게도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 언론답게 문재인이가 괴벨스처럼 했다. 언론이 어디 편이었어요? 건설금융자본 편. 그리고 떡고물인 정부의 편. 그래서 보수 언론은 당근, 비판 언론은 채찍. 기괴한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까기. 문재인은 폭등해서 분노인데 윤석열은 호재이고 기대다. 그리고 건비 어천가 뭐 이런 거 나오죠. 계속 지금. 정치적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언론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일본은 8, 90%, 미국은 66에서 79%인데 얘네는 DSR. 미국 같은 경우는 DSR 도입.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품이 없죠. 거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낀 거품 이외에. 그러면서 맨날 이야기한 거 영끌족. 자, 영끌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고 오래된 순으로 하니까 2020년에 최초로 영끌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풍선효과, 패닉바이, 벼락거지. 그리고 저렇게 수요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언론들이 생각하기에 괴벨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돼지들은 저런 말에 속아서 영끌하고 패닉바잉 한다. 그리고 그 말에 속아서 산 사람들도요 안 팔아요. 다주택자도 안 팔고요. 집값 오르는 똘똘한 한 채도 안 팔고요. 영끌족들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 우상향이다. 이런 말에 죽어도 안 팔죠. 개돼지들은 안 팔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상 본인들은 팔고 있었다. 저희가 이야기했죠. 2019년 20년부터 슬슬 처분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면 다주택자 비중이 6년 만에 감소했다. 이게 21년 기사지만 2020년 자료예요. 특히 5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1000여 명 줄었다. 물론 차익을 남기고 빠진 사람들도 있고 명의를 분산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명의 분산에 한계가 있는 거고 어쨌든간 다주택자 억제를 하는데 도움이 됐죠. 2020년 자료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2020년부터 팔아치우고 있었다. 그래서 보면 2020년에 영끌에서 사고서 가계부채가 급등한 반면에 반대로 시중부동자금도 갑자기 급등하더라. 요구불 예금 같은 시중부동자금은요 이자가 거의 없어요. 대출 받아서 요구불 예금에 넣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부동산 같은 비싼 걸 매입하고 혹은 주식코인 비투하고 그러는 동안 차익 남기고 빠진 사람들은 왜 시중 부동자금으로 두고 있느냐?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거품이 꼈고 거품이 머리 꼭대기 이상으로 올라갔다. 제가 막 베니마루나 폴 피닉스 이야기한 적 있죠. 거기처럼 여기까지 막 거품이 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자니 개선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금 이자는 너무 낮아.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거기다 둔 거예요. 차익 남기고서. 그게 답이죠. 그리고 결국엔 남는 건 하우스푸어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막 맨날 하우스푸어 전락 우려, 하우스푸어 될라, 영끌족들 위험하다 이런 기사들 나오죠. 빚내서 샀는데 소득 12% 오를 때 이자 52% 뛴대요. DSR 40% 영끌족 생각해보면 어때요? 소득은 100%니까 100%가 112%가 되는 동안에 40%가 여기에 52%니까 66%까지 뛴 거죠. 그러면은 빼면은 60%였는데 빼면 어떻게 돼요? 56%로 오히려 소득은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과거에도 붕괴되고 바로 하우스푸어들 쭉쭉 나왔죠. 이 경고는 떨어지기 전에 나오고 하우스푸어가 쏟아진 것은 결국엔 박살나고 난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157만 가구 경매로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집 산 사람들 10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집값 올랐다요? 그때 집 산 사람들은 저렇게 됐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거품이 끼기 전에 집 산 사람들이 무리하지 않았으니까 유지가 된 거죠. 집값이 폭등한다고 영끌한 사람들은 필히 망한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영끌이라는 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유를 두지 않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인생이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승승장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런데 그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자산 가치까지 줄어들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금매라도 잡을까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금매라도 잡을까요? 하고 있는데 금매도 안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 개박살 났는데 무슨 금매라도 잡을까요?예요. 금매라도 잡아주세요 요구하고 있어야죠. 급급매 나오기 전에, 급급금매, 급급급급매, 그급매 나오기 전에 금매라도 빨리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요, 과거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저렇게 부추기 된다고 하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정도였습니다. 160 정도 된 수준이었죠. 지금 199.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집을 사는데 부담이 엄청나고 여력이 없단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자가 더 올라가요? 부담 지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집값이 극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지금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개박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와 이자 부담. 금리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54조 정도 됐었고, 이때 붕괴됐을 때 55조 정도 됐었죠. 54조 정도 됐다가 막 양도세 완화해주고 막 했는데 다시 금방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보통 이 수준에서 떨어지는데 지금 부담 68조고, 올해 1분기 자료까지 완벽하게 다 해보면 거의 75조는 넘어갈 겁니다. 이자 부담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원금이 커졌기 때문에 저금리에도, 금리는 분명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원금이 워낙 크니까 이자 부담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PIR, 글로벌 금융위기 때 PIR 11.9였습니다. 지금 19.0까지 올라갔죠. 이것도요, 보시면요, 19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통계 개편했습니다. PIR을 억지로 낮추는 통계로 개편했는데도 이미 더 올라갔습니다. 이때 기준이라면 지금 20이 넘어간 수치겠죠. 그런데도 올라간다고요? 모든 지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맨날 공급 부족 징징대는데요. 자,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보다 지금 훨씬 많습니다. 공급 과잉이죠. 이때 대비로. 결국에는 과잉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그 과잉 수요는 2015년부터 실수요들 플러스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2020년부터 본격적인 공포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과잉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다. 결론, 어찌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언론 행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런데요, 그들의 기사를 보면은 항상 자료 없이, 통계 없이 두 가지 기억지읒이 두 개가 있죠. 가정과 감정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모든 지표가 그때보다 악화되었다. 이런 점을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발악인지 아니면 정말 저들이 맞는 말을 하는지 당연히 답이 나오실 수밖에 없죠. 확실하게 봅시다. 괴벨스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지식인층의 각성이라고. 정확한 뜻은 아니고 비슷한 뜻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식인이 된다면 시장에 보일 거고 절대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날리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걸 보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이 가실 것이다.